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남북전쟁 후의 서부 개척 과정에서 인디언에 대한 잔혹한 사냥 행위로 이름을 떨친 커스터 중령과 그의 7기병연대가 이틀비콘 전투에서 전멸하는 이야기를 따라 걷고자 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몇 년 후인 1876년 6월 25일부터 26일에 걸쳐 중서부의 몬테나주 리틀비콘강 인근에서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 중령이 지휘하는 육군 7기병 연대와 라코타, 샤이안, 아라파오 부족이 연합한 인디언 부대 간의 큰 전투가 벌어졌으며 이 전투에서 당시 인디언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커스터 중령과 그의 7기병 연대가 전멸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서부 개척이 한창 중이던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전투는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면서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벌인 전쟁사에서 가장 크고 유명했던 전투이자 부족 단위로 분열되어 있었던 인디언이 연합하여 미군 정규군에게 대항하여 승리를 거둔 기념비적인 전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커스터 중령과 그가 지휘했던 7기병연대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는 1839년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56년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해서도 평범하게 생활했으며 1860년 거의 최하위권인 3시사 등으로 졸업하여 중위로 임관하였다고 합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할 당시 커스터는 북군의 기병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으며 이후 여러 번의 작은 전투에서 세운공으로 빠르게 승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쟁이 한창 중이던 1863년에 소령으로 진급하였습니다. 그가 두각을 나타낸 전투 중의 하나는 게티즈버그 전투였는데 그는 이 전투에서 뛰어난 기동력과 전술적 지능을 발휘해 승리를 거두어 명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는 1864년부터 인디언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수우족과 체로키족 인디언들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활약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미시간 민병대의 기병여단, 2기병사단, 3기병사단 등을 지휘하면서 소장 계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정규군으로 복귀하여 7기병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정규군으로 복귀해서 7기병연대를 지휘할 때의 계급은 중령이었으나 사람들은 그가 민병대를 지휘할 당시의 계급에 따라 커스터 장군으로 많이 부르고 있지요. 당시 미군의 계급제도와 복무제도는 다소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이후 서부 개척지에서 인디언과의 전투를 이끌면서 점차 그의 독특한 전술과 리더십 스타일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의 전투 지휘 방식은 매우 과감하고 공격적이었으나 인디언의 전투력을 무시하는 자만에 가까운 지휘 스타일은 뒤에 리틀비콘 전투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담이지만 7기병연대는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 등에도 참전하였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한 부대입니다. 하지만 7기병연대는 인디언 전쟁 당시 라코타 인디언의 여자와 어린아이 250명을 살해한 운디드니 학살 사건을 일으켰으며 한국전에서는 노근리 학살에 관여하였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2차 대전 이후에는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대가 아니라 장갑차로 싸우는 기계화 부대로 발전했으나 기병부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캐벌리, 즉 기병부대로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남북전쟁이 시작될 무렵인 1861년 미국에 살아남아 있던 600여 인디언 부족, 약 30만 명의 인디언 가운데 약 20만 명 정도가 서부의 대평원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는 인디언 부족을 백인과 격리된 지역인 이른바 보호지역에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인디언 부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반강제적 협약을 맺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인디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파견된 내무부소속의 관리들은 그들의 저항과 반란을 감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악덕 백인 상인들과 결탁하여
갖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인디언을 탄압하고 착취함으로써 인디언과 백인의 분쟁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인디언들의 불만이 마침내 곳곳에서 터져 백인과 연방정부에 저항하는 반란의 모습을 띠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862년 주로 미네소타에 거주하던 수우족이 너무 협소한 자신들의 거주지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켜 약 700명의 백인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우족을 관리하던 연방군은 이 폭동을 진압하면서 체포한 38명의 수우족을 공개 처형한 후 수우족 전체를 다코타 지방으로 추방했지요. 1864년에는 콜로라도에서 금을 캐던 광부들이 불법으로 인디언의 영토를 점거하자 이에 항의하여 아라파오족과 샤이안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 반란의 진압 책임자였던 존 시빙턴 대령은 진압 초기에 족장인 블랙캐틀과 협정을 맺어 인디언들을 방심하게 한 후 기습 공격을 가해 500명의 인디언을 학살하는 비겁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를 샌드크릭 대학살이라고 부르지요. 1866년 와이오밍에서는 광부들에게 부당하게 거주지를 빼앗긴 수우족이 다시 봉기해서 피터만 대위가 지휘하는 연방군 부대를 기습하여 82명의 연방군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연방정부는 종래의 인디언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1867년에 인디언 평화위원회가 결성되어 수우족과 일단 휴전을 맺었지요. 그러나 위원회가 취한 새 정책은 사실상 이전의 정책보다 인디언에게 훨씬 가혹했습니다. 게다가 계속 몰려드는 백인 들소 사냥꾼 때문에 인디언의 생활기반인 들소까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자 시빙턴 대령의 속임수로 억울하게 500여 명의 부족민을 잃은 아라파오족, 샤이안족, 수우족은 복수의 기회를 노리며 연합하여 전쟁 준비에 나서는 것이지요. 특히 추장 시팅불이 이끄는 수우족은 약 2,000의 기마부대를 조직하여 몬테나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시팅불은 백인들이 부르는 영어 이름이며 그의 본명은 타탄카 이오타케로서 수우족의 일족인 나코타족의 추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874년 사우스다코타의 블랙힐즈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발견된 금광이 수우족의 거주지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인 광부들이 황금을 캐기 위한 욕심으로 협약을 무시하고 블랙힐즈로 몰려들어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그러자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수우족은 자신들의 거주지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백인들을 가차없이 살해했지요. 수우족이 자신들의 거주지를 침범해 들어오는 백인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자 당연히 백인들의 편에 선 연방군이 주둔지인 노스다코타로부터 몬테나까지 출동했습니다. 우선 연방군은 리틀비콘 강과 로즈버트 강이 만나는 지점의 진지를 구축하였지요. 그리고 1876년 6월 육군사령관 테리 장군은 커스터 중령을 지휘관으로 하는 병력 700명의 7기병연대에게 수우족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디언 사냥꾼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던 커스터 중령은 이 상황에서 수우족을 얕보고 다소 성급한 명령을 내렸지요. 커스터 중령이 그동안 인디언을 상대로 많은 전투 경험을 가져 자신만만했다고는 하나 사실 그동안의 전투는 무기도 변변하게 갖추지 않은 소수의 인디언을 상대로 한 사실을 그는 애써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커스터는 일단 수우족을 완전히 포위하고 난 뒤 공격 명령을 내려 수우족을 섬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우족의 전투력을 만만히 본 커스터는 포위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성급한 공격 명령을 내리고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공격 명령은 시팅불이 이끄는 인디언 연합부대의 병력이 거의 2,5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자만에 가까운 명령이었습니다. 7연대가 수우족의 진영으로 뛰어들자 그때서야 인디언의 병력 규모를 파악한 커스터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지요.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로 7연대가 오히려 수우족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교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커스터와 그의 병사들은 그들을 포위한 인디언들에게 격렬히 저항했으나 수적으로 워낙 열세였기 때문에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커스터 연대는 전멸하고 말지요. 다음 달 테리 육군사령관의 본대가 이곳에 도착하였을 때 머리 가죽이 벗겨진 커스터 중령의 시체와 268구의 사체만이 들판에 흩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7연대의 유일한 생존자는 말을 타고 도망친 몇몇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확인된 인디언의 전사자는 31명에 불과했다고 하지요. 커스터 중령의 과감한 성격과 무모한 결단력, 그리고 그가 소수의 약한 인디언을 상대로 쌓아올린 승전보가 오히려 자만이라는 독이 되어 처참한 패배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유명한 리틀비콘 전투 후에도 연방군과 시팅불과의 싸움은 수년간 계속되다가 1881년이 되어서야 겨우 화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시팅불 추장이 버팔로 빌의 와일드 웨스트 쇼라고 하는 순회 서커스 쇼에 출연한 일도 있을 정도로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팅불은 1890년에 다시 연방정부의 인디언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대대적인 저항을 시도하다가 결국 사살되었으며 수우족은 다시 거주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인디언의 조직적 저항의 최후를 장식한 부족은 애리조나에 근거지를 둔 아파치족이었지요. 아파치족은 매우 호전적인 부족으로 1860년대부터 188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반란을 일으켜 인디언 전쟁사의 이름을 남긴 용맹한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백인들과의 전쟁으로 유능한 추장들은 모두 죽거나 지정거주지로 들어가 싸움을 포기한 가운데 추장은 아니었으나 제로니모라는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멕시코를 근거지로 삼아 국경을 넘나들며 애리조나 일대를 공격하는 싸움을 최후까지 지휘하여 연방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고 잔인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아파치족도 결국 1886년에 연방정부와 화해한 뒤 오클라호마의 지정거주지로 되돌아갔으며 아파치족의 저항을 마지막으로 인디언과 백인의 싸움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커스터 장군은 전투에서 자신도 전방에 서서 병사들과 함께 싸우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커스터는 병사들이 전쟁에서 겪는 공포와 고통을 공감하려 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다고 하지요. 다만 그의 지나친 자만심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지휘 스타일이 때로는 독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여담으로 커스터에게 얽힌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커스터는 자신의 장군 생활 중 유별나게 화려한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튀는 스타일과 색깔의 군복을 입었는데 특히 황금색과 파란색이 섞인 군복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의 눈에 띄는 복장으로 인해 전장에서 부하들이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명령을 따를 수 있었으나 반면에 그의 화려한 복장은 인디언의 좋은 표적이 되어 리틀비콘 전투에서도 초전에 전사하는 불운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름이 비프였던 커스터 장군의 말은 매우 영리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커스터를 닮아 용맹하고 저돌적으로 적에게 돌진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비프는 커스터가 전설적인 명성을 쌓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커스터와 비프의 끈끈한 유대는 말을 타던 기병대의 많은 병사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커스터 장군은 매우 유머러스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병사들과도 자주 농담을 즐겼다고 하지요. 언제인가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가 인접부대의 군용품을 훔쳤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우리는 단지 군용품을 임대한 것이다라고 웃으며 변명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의 유머 감각은 병사들과 친근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의 지나친 자신감과 임무에 대한 집착은 때때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커스터 장군의 몇몇 일화는 그의 성격과 전투에서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지나치게 과감한 성격이 결국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커스터를 비롯한 리틀비콘 전투의 전사자 무덤과 추모비는 그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숨을 거둔 바로 그 언덕에 마련되어 있으며 커스터 장군의 묘비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를 해놓았습니다.
또한 전투 장소 가까이에 마련된 커스터 국립묘지는 이 전투의 전사자뿐만 아니라 서부 개척 과정과 이후의 다른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전쟁 후의 서부 개척 과정에서 인디언에 대한 잔혹한 사냥 행위로 이름을 떨친 커스터 장군과 그의 7기 병연대가 리틀비콘 전투에서 전멸하는 이야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